배추를 보면 잎사귀가 넓고 크다, 태양을 많이 쫓아간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태양은 대표적인 양의 극성을 띠는 자연환경인데 배추는 본인의 극성이 음의 극성을 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무는 잎사귀가 뾰족하고 길다는 햇빛이란 자연환경에 반응해서 햇빛을 조금 피하는 특성을 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식물은 본인의 극성이 양의 극성이라 상대적으로 태양을 피하려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사상체질, 팔체질 또 이외 여러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들과의 차이는 어떤 수치가 높다 낮다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반영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지표들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셨는데 항상 좀 질환들 위주로 강의를 하다가 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EBM이라는 용어부터 원리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원리에 대한 설명을 진료 시작을 하기엔 너무 한계도 많고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최대한 쉽게 너무 자세하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의미를 좀 오늘 이해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BM 한의원 EBM 센터라고 할 때 EBM이라는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도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흐름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내용들을 좀 최대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식품 치료라는 걸 표방하다 보니까 식품 치료하면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할 때 주류적인 흐름이랑 환자분들이 많이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처음 왼쪽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저속노화라는 식단, 어떤 특정 식단이 어떤 영양소 관점에서 또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식단이다 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 이분뿐만 아니라 저속노화 식단, 흔히 말하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으실 건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항상 좀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들을 볼 때 아주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음식이 갖고 있는 기능, 영양소 면에서 어떤 것들이 좋고 그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한다 해서 어떤 성분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중심으로 기반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상당히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년이죠, 유행을 했던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흑백 요리사라고 해서 어떤 여러 요리사들이 나와서 음식으로 맛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는데, 전 이거를 보면서 또 기시감을 느꼈던 건,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음식이 말 그대로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인 대상으로 묘사가 되면서 어떤 재료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식감을 내고 원료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하는 것들이 가장 최상의 마치 음식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걸 보고 있으면 양쪽의 극단이 참 다르다. 반대쪽 왼쪽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음식은 즐거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양적인 관점에서 취해야 되는 것들을 먹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음식을 말 그대로 즐거움의 대상, 맛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양쪽의 측면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 영양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분석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맛으로서의 접근도 중요한데, 한번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의 본질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음식의 본질이 뭘까? 음식은 제가 여기서 이제 생명의 요소로서의 음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하게 맛을 즐기고 영양적인 흡수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과 어떤 음성과 양성의 교감을 이루는 생명의 요소를 취하는 행위거든요. 생명의 요소라는 것들이, 우리 세포들은 죽을 때까지 재생이 돼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오늘 내가 먹은 재료가 내일의 내 몸을 만들고, 이번 달 먹은 내 음식의 재료들이 다음 달 내 몸을 만든다는 의미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영양적인 관점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내 생명, 이게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부분들에서도 음식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동안 좀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것들 중에 좀 재밌는 표현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하면서, 이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 같은 사람이 되고 야채를 먹으면 야채 같은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내가 먹는 음식들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이 나한테 실제로 오는 걸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먹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어떤 생명의 요소를 취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나,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건데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칼로리, 영양을 섭취하는 영양소로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걸 먹었을 때는 내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되고 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게 저희가 사실 가장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결국은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음식을 취한다라, 이 관점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균형 의학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영어로는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이라고 설명을 하고 한국어로는 생태균형 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에 이미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용어의 의미는 사실 사람을 치료하려고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생태계를 관찰한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요소를 취한다는 관점을 이제 받아들여 보시면, 그러면 생명의 요소를 취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요소를 잘 취하는 방법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는 거죠. 이 생태균형의학은 이제 생태계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게, 생태계를 관찰해 보면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명체들은 다 본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이해해야지만 그 생명체들이 어떤 생명의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질서를 사람한테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찾아봐서 그 원리를 사람한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단계를 오늘 한번 그 흐름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생태계라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식물과 동물과 이 자연이 엄청난 상호작용을 하는 거대한 음성 양성의 장이다. 이걸 이제 왼쪽 그림에 한국의 이제 태극기의 태극의 의미가, 음양이 단순하게 1대1로 이렇게 조화되는 게 아니라 1대1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을 계속 이 리듬을 따라서 흔들리면서 서로를 채워가는 과정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연계를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 쪼개고 들어가도 계속해서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 작은 입자 단위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보여지는 게 생태계의 특성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성과 양성의 이런 균형이 건강의 핵심이다라는 걸 일단 처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키워드를 한번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생태균형의 의미, 우리가 섭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결국은 단순한 음식을 섭취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먹는 행위를 넘어서 이 먹는다는 행위가 이 자연과의 관계를 내가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요. 결국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내 유전체 특성에 맞는 어떤 음성과 양성의 상대 요소를 찾아가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 과정에서 음식은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의 고유한 유전체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들로서 한번 찾아볼 때, 저희가 어쨌든 치료라는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의학적인 원리로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게 삶의 철학으로 연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먹는다는 행위가 이 생태균형이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과, 크게는 이 우주라는 환경과 내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가, 그 흐름 속에서 이 식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 관계 맺기에 대한 방식이 EBM 생태균형의학의 원리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의 이전에 자연 환경이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자연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식물들이 있고, 그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동물들이 있고, 또 그 동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인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 자연부터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 이런 유기적인 연결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요. 환경이 식물에 영향을 주고, 식물이 동물에 영향을 주고, 동물이 사람에 영향을 주고, 또 자연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또 식물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우리 몸은 계속 이런 유기적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생태 유전체 특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를 이제 식물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식물의 이제 생태 유전체 특성을 분류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물, 태양, 공기라고 하는 자연 요소와의 반응성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일단 식물은 사실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일단 뿌리를 받고 자라가다 보니까 한번 자리를 딱 잡고 나면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지를 보면 이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위에 이제 잎사귀의 형태를 보면 잎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식물이 태양과 어느 정도로 반응하고 싶어 하는가가 보여요. 잎의 형태,
잎의 모양이 화렵수인지 침엽수인지, 배열은 교차 배열을 띠고 있는지 나선 배열을 띠고 있는지, 엽선의 형태는 뾰족한지 둥근지 같은 잎의 모양을 가지고 이 식물이 태양과 어느 정도로 밀고 당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이 잎에서 나고 있는 열매들의 이 표피의 색깔, 두께, 이런 열매 맛과 향과 같은 것들을 보면 또 이게 태양을 어느 정도로 밀어내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로 지키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잎과 열매의 특성이고, 두 번째로는 중간에 이제 줄기의 특성. 줄기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가는가, 태양을 쫓아서 가는 줄기인지 넝쿨 식물인지 땅 줄기인지, 그리고 이 식물의 줄기가 추위라고 하는 공기와의 반응성에서 어느 정도를 버텨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건조한 환경과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버텨내는 그 저항성을 SH기와 SS기라고 하는 게 식물 안에서 이 물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이 식물이 건조함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 식물인가, 어느 정도의 염분을 이겨내는 식물인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줄기 중에서도 위와 아래가 조금씩 다른데, 줄기의 밑부분을 봤을 때 밑부분의 색깔이 어떠한가는 태양과 점점 멀어지는 공간에서 이 줄기가 어떤 색깔을 띠면서 어떤 두께를 가지고 변해가는가가 이 식물이 공기와 어느 정도 반응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뿌리를 보면, 이 뿌리가 어디에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지를 봤을 때 그 땅이 어떤 토양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토양이 어느 정도 물이 있는 토양인지, 산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식물인지, 그리고 그 중에 이 수분의 pH도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이 식물이 가장 잘 살아가는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뿌리가 수분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구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생지, 이 자생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식물들은 뿌리를 받고 자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인위로 옮기거나 했을 때도 그 나름의 장소에서 적응을 해서 살아가게 돼요. 원래 자생지가 어딘가가 상당히 이 식물의 원래 특성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로 옮긴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받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타입이 좀 바뀌게 되는 음식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 자생지에 대한 정보들이 좀 교란된 경우, 원래 특산지가 아닌 곳에서 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래의 자생지로 오해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뿌리가 어떤 자생지에서 어떤 배수의 환경과 볕의 환경에서 자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량과 요수량이라 그래서 이 뿌리가 어느 정도의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발산하기 위해서 뿌리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하는 거거든요. 점수화라는 건 각각의 점수를 봤을 때 뭐가 높고 뭐가 낮은가를 가지고 이 식물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표정이 좋지가 않으세요? 결국은 잎의 특성과 줄기의 특성과 뿌리의 특성을 가지고 이 식물이 물, 태양, 공기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 얼마나 밀고 당기고 있느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많이 예시로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와 배추예요. 일단 먼저 배추를 보면 잎사귀가 넓고 크다라는 특성을 띠는데, 이게 이제 태양과의 반응성 면에서 봤을 때 태양을 많이 쫓아간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태양빛이 많이 필요하다. 태양은 대표적인 양의 극성을 띠는 자연환경인데, 그 자연환경을 쫓아간다라는 의미는 이 배추는 본인의 극성이 음의 극성을 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무는 잎사귀가 뾰족하고 길다라는 특성을 띠는데, 이 경우에는 햇빛이란 자연환경에 반응해서 물론 햇빛이 필요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배추에 비해서는 햇빛을 조금 피하는 특성을 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식물은 본인의 극성이 양의 극성이라 상대적으로 태양을 피하려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또 하나 예시로 들어보는 게 벼와 보리예요. 벼와 보리를 잘하는 걸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벼와 보리는 겉으로 보면 사실 생긴 게 비슷해서 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특성을 띠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리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물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보리는 썩는 경향을 띠고요. 반대로 쌀은 물이 많은 곳에 풍덩 빠져서 자라는 특성을 띠고 있는데, 그 말은 이 두 가지 식물이 생긴 건 비슷해 보이지만 물을 쫓는다는 면에서는 보리는 상대적으로 물을 피한다는 극성을 띠고, 벼는 상대적으로 물을 쫓아간다는 건, 물은 대표적으로 음의 극성을 띠는 자연 환경이다 보니 음의 환경들을 얼마나 쫓아가는지를 가지고 이 식물들이 대표적으로 양성을 어떻게 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이렇게 침엽청 형태로 뾰족하게 갈라져서 태양을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하는 형태를 띠고, 갈라져 있다는 이 뾰족한 특성이 양성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도 좀 수분이 많고 서늘한 환경을 얘네들은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영양소가 이제 뿌리에 좀 많은 편이라 이런 특성들까지도 대표적인 양성 식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수분이 좀 많은 수분 요구량이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특성을 띠고 있고요. 반대로 배추는 잎이 둥글고 넓다는 특성은 화렵의 형태, 비교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려는 특성은 음성의 특성들을 많이 보여주는 특성이고요. 얘는 비교적 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적은 환경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얘는 너무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배추가 물러서 썩는 영양들을 많이 띄어서 적절한 수분 농도, 습기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잎의 형태를 가지고 이 식물이 태양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 아까 이제 쌀과 보리를 비교해 봤을 때도 쌀은 두 가지 상당히 사진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특성이 좀 다른 건 쌀은 비교적 잎이 좀 가늘고 긴 특성을 좀 띠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수확률이 높다, 가장 건강하다,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의미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원산지의 얘기인데, 쌀은 사실 원산지가 기본적으로 중국 남부의 아주 습한 산간 지역이 원산지인데 워낙 다양한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쌀의 특성들이 많이 이제 좀 변형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가장 건강한 상태의 쌀은 중국 남부 같은 습한 산간 환경에서 자라도록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많은 논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수분 요구량이 높은 식물이고, 보리는 반대로 잎이 상대적으로 넓고 긴 편의 음성 특성을 띠고 있고, 얘는 비교적 습기가 적은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하는 편이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즉 물이 없으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물을 조금씩은 피하는 특성들을 더 띠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추와 물을 통해서 햇빛과의 반응성을 많이 해석해 봤고, 쌀과 보리를 통해서 수분과의 반응성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 오케이, 잎이 넓은 건 S타입들이 먹으면 되고 잎이 뾰족한 건 M타입이 먹으면 되는구나. 근데 예외가 있죠.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연잎이에요. 연꽃이죠. 연꽃은 잎이 아주 크고 넓은데 이거는 왜 잎이 넓으면 태양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반대로 또 선인장은 아주 뾰족한 가시를 띠고 있어서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서 뾰족한 잎을 띠는데, 그럼 잎이 뾰족하고 날카로우니까 음인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도 이제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잎이 넓다는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특성이 자연 환경과 어떻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띄었냐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연잎은, 연꽃은 대표적으로 물에 풍덩 빠져서 자라죠.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잎이 넓다라는 특성은 물을 많이 발산하기 위한 특성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선인장 같은 경우는 뾰족하고 길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극도로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의 발산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특성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연꽃은 잎이 넓은 화렵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습한 환경에 자란다는 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넓은 잎은 이 수분의 증산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한 특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선인장은 가시라는, 즉 변형된 잎의 형태가 아주 좁고 길이가 좁은 형태의 잎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극도하게 건조한 환경이라는 이 환경에서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즉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리는 음성의 극성을 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태 반응성이라는 걸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 다음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연꽃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하니까 물이 또 이제 중요하구나, 잎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이제 또 골라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자와 고구마를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드려요. 감자와 고구마가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부르죠. 구황작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날씨가 안 좋은 건조한 환경이나 가뭄에도 잘 자라서 모두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귀한 식물로 이 인정을 받는 건데, 그 말은 두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극도의 건조한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높은 식물들이에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함수량이 높은 식물들이거든요. 아무리 건조하더라도 본인들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건조감을 잘 버텨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다 그러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 음성의 특성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수분이 많은 물에서 잘 자라는 반면에, 고구마는 물이 많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고랑을 파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고구마는 잘 자라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고구마는 썩게 되거든요. 이런 환경들까지도 수분이 많다는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얘네들이 유독 어느 환경을 더 찾아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감자는 그냥 서늘하고 그른질 곳이면 어디다 둬도 잘 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고구마는 고랑을 꼭 파서 배수를 잘 도와줘야지만 잘 자란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자는 수분을 좋아하고 동시에 서늘한 환경을 선호한다는 특성상 아주 전형적인 양성식물의 특성을 띠는 거고요. 고구마는 수분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한 습도는 피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얘는 음성식물의 특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어떤 분류에 관심이 많다 보니 우리는 뾰족한 것만 먹으면 돼요, 넓은 것만 먹으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관점을 어떤 특성의 포커스를 두기보단 그걸 단일 기준, 넓으면 누구 거, 좁으면 누구 거가 아니라 그게 자연 환경과 어떻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나타냈느냐를 해석하려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생태의 반응성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어떤 음성 양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단일 요소를 가지고 잎이 넓으니 무슨 타입이라고 분류한다가 아니라 그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이 식물이 물, 태양, 공기라는 자연환경과 어느 정도 밀고 당기려고 하는지를 잘 해석하셔야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만으로 판단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저희도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는 적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식물의 특성이라는 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자생지가 막 교란된 요즘 같은 생태계에서는 저희도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오류들을 저희도 범하거든요. 그만큼 식물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물이 이 주변 환경에 어떤 형태로 적응해서 발전하려고 하는가, 이 생존 전략을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식물이 제일 쉬운 편인데도 상당히 까다롭죠. 아직까지 저희가 분류를 못한 식물들도 많을 만큼 새로운 식물들이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식물도 어려운데 동물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식물은 일단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을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반해 동물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고등동물일수록 움직이는 패턴도 다 다양합니다. 본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이런 자율적인 반응성을 띠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얘네들은 또 특성이 바뀌어요. 뭐 대표적으로 돼지를 보면 차가운 곳에 사는, 비교적 서늘한 곳에 사는 돼지와 따뜻한 곳에 사는 돼지의 피부의 두께나 피부의 털의 색깔, 피부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성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첫 번째로 태양에 대한 반응성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을 찾는 건, 태양과의 반응성이 이 동물의 어떤 행동의 기민성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들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반응, 적응 방식을 기민성, 이 동물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는 동물인지, 얼마나 온순한 동물인지가 태양과의 반응성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동물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찾아가냐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우리가 현대 사육하는 과정에서 살을 찌우고 인간이 먹기 위해 맛있는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이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음식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도 잘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식지의 선택과 활동 시간대, 낮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주행성의 특성들이 햇빛을 이 동물이 얼마나 찾아가고 피해가는지를 또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성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햇빛을, 본인의 음성의 특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강한 햇빛을 선호하고 비교적 온순한 성격의 특성들을 띠고 행동이 약간 느릿느릿한 편이라면, 반대로 양성 동물들은 비교적 서늘한 환경을 선호하고요. 성격도 약간은 예민해서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동물들이 많고 행동도 상대적으로 빠른 특성들을 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특성이 이 동물이 또 어떤 시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건강 상태냐에 따라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성 동물로 많이 얘기하는 돼지 같은 경우에도 돼지가 마냥 온순하냐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현대의 이런 사육 과정에서 병들어 버린 동물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들을 기본적으로 띠게 되는데,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성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그 식물, 동물의 특성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수생동물 생태 유전체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물 안에서도 높이에 따라서 수온이 다르고 그 안에서의 염분의 농도가 달라지고, 수생동물이 갖고 있는 형태가 날렵한 형태의 곡선을 띠는지 완만한 곡선을 띠는지, 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바닥을 기는지, 태양을 쫓아서 해수면의 위쪽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유형의 방향들도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이 수생동물의 생태 유전체 특성을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결국은 똑같아요. 수생동물도 육상의 동물들도 물, 태양, 공기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의 반응성을 1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거에 더해서 어떤 식물을 찾아가는지, 본능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물들을 찾아가는지 하는
자연 환경과 식물에 대한 반응성을 가지고 동물의 특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음성 동물의 특성이 되는 돼지는 이제 비교적 온화한 기온에서 추위에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질이 좀 온순하긴 하고 행동이 느린 편이긴 하지만 이것도 모두 그렇지는 않고 기온에 따라서 이 병든 돼지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좀 띠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특성을 띠고요. 반대로 소와 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양성 동물의 특성을 띠는데, 소는 더위에 좀 약하고 추위에 강한 특성을 띠고요. 서늘한 산간지대에서 방목을 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이 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닭도 마찬가지로 아주 통풍이 잘 되는 곳을 비교적으로 선호하고요. 뜨거운 곳에서 자랐을 때는 닭이 실제로 부화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종란의 수정과 부화율이 떨어질 정도로 이 닭은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을 선호하고 더위를 매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동물 다 우리 인식이랑은 다르게 상당히 공격적인 동물들이거든요. 외부에서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닭 같은 경우는 길러보신 분들은 아주 공격적인 특성을 띠는 게 이 동물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적절한 환경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동물들도 가장 잘 자랄 텐데 우리가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동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인간이 먹기에 맛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 생태 유전체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병들고 살쪄서 먹기 좋은 동물이 될까, 우리가 좀 포커스를 갖추고 타육 방식이 좀 고착화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식물에 대한 것도 어려운데 동물은 더 어렵고 사람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 어려운 걸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저희가 박사님 책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 원리를 자세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보다 큰 틀에서 이 방향성과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는가에 대한 좀 감을 익혀 가셨으면 좋겠는 건데, 저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대의학적으로도 그리고 과거의 한의학에서도 이 사람의 특성을 분류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현대도 진행이 되고 있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져오시는 검사지들 중에 하나가 이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는 음식물 민감성 검사. 많이 지참을 해서 나 S타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맞나요? 반대로 난 M타입이라고 했는데 알레르기 검사 달걀이 알러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리고 많이 비교하시는 사상체질의학과의 한번 차이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음식물 민감성 반응 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물질을 가지고 체크하는 게 첫 번째로 IgG라고 하는, 물론 현대에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IgG 농도를 가지고 체크하는 검사들이고, 우리가 흔히 피부 마스트셀 검사라고 해서 피부 반응을 하는 건 IgE라고 하는 거 보통 하는 검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음식물 반응성 검사는 요 IgG라고 하는 혈중의 특정 항체 농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검사예요. 결국은 하나의 어떤 생화학적 지표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지표를 가지고 이 지표가 높으면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이 지표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과학적으로 보여지고 수치상 높으면 불안한 거고 낮으면 좋은 거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라서 기본적으로 환자분들도 좋아하는 방식인데, 장점은 명확하죠. 수치 높으니까 알러지, 낮으니까 괜찮아. 재현성도 상당히 좋죠. 반복적으로 검사해봤을 때 똑같이 여러 곳에서 검사를 해봐도 비교적 같은 방식으로 수치가 높게 나올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복잡한 반응들을 너무 단일 지표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한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른 면역 기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는 실제로 이 IgG 수치가 웬만한 음식들에서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장내 염증이 있다는 환경을 무시하고 IgG 수치가 다 높으니까 이 음식은 다 알러지니까 먹지 마라고 해버린다면 그분은 먹을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건 이 면역 반응을 너무 단순하게 어떤 지표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점들이에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나 스트레스, 특히나 요즘 많이 연구가 되는 이 장내 미생물 같은 환경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이 검사의 단점인데, 실제로 이 검사는 참 논란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기능의학 병원들이나 일반적인 피부과 같은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학회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기준으로는 이걸 가지고 알러지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하지만 개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활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주치의나 개별 의사들의 판단이지만 이거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아주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장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이해하고 다음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는 이제 사상 체질이에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는 그러면 사상 체질에서는 어떤 체질입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상 체질은 기본적으로 장점은 다층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는 게 특별한 점이죠. 대신에 단점은 약한 일관성.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체질 분류 기준을 기본적으로 사실 사상의학과 팔체질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만 일단 사상의학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상의학은 기본적으로 체형적인 특성, 그리고 성격적인 특성, 또 생리적인 반응과 병리적인 경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의 체질을 나누는데 이 네 가지 반응성을 장부의 대소를 가지고 분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부의 강약, 간, 신, 비폐라고 하는 장기들이 어디가 크고 어떤 기능이 올라가 있고 어떤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이 장부의 강약을 가지고 약한 장기를 보호해주고 강한 장기를 사해주는 방식의 원리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귀경 이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 음식은 폐로 귀경을 하는 음식이고 폐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이 폐로 귀경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간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간의 기운을 사해주는 음식들이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상의학의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권장하는 체질마다 권장하는 음식들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상당히 다층적인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장점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복합적인 특성들을 구별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의 일관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많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여기 안에서는 소음인이라고 했는데 저기 안에서는 소양인이라고 하고 이런 특성들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이것들을 고려하는 방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다. 또 하나 저는 사실 사상체질에서 가장 한계로 삼는 거는 뭐냐면 음식을 분류하는 기준과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의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분류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이 음식이 왜 소음인한테 맞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원리까지 이것과 같아야 되는데 이 원리는 다르고 즉 이 음식이 양의 음식인지 음의 음식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사람이 양인지 음인지를 나누는 기준과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왜 이 사람한테 맞는지에 대한 비약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폐에 좋다라는 게 이게 왜 폐에 좋아? 이게 왜 양의 극성을 뛰어라는 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자마다 어떤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성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가장 정확하면서도 개별의 특성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생태균형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사실 강의의 시작 제목을 원래 이걸로 하고 싶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생태균형의학의 이 진단의 핵심 원리를 설명드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타입이다라고 분류하는 거에 너무 목표를 두시거든요. 내가 왜 이 타입입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걸 알았으면 뭘 하실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드리는 이유가 이 포커스는 내가 어떤 타입이라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특성에 맞는 상대 요소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른 게 내가 S타입이니까 S타입인 원리를 알려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S타입인 원리는 내가 N타입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는 S타입이라는 이 특성이거든요. 내 특성을 찾는 과정에서 나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가장 나답게 돌아가느냐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이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사람의 건강의 기본 원리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사상의학에서 나왔던 한계랑은 이제 차이를 둬야 되는 건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과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과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같아야지만 또 그 기준과 매칭의 원리까지 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동물한테 더 적용이 돼야 되고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사람한테 적용이 되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일관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한 거의 목표는 내가 무슨 타입이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특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찾아가는 게 이 진단의 핵심 원리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사실 사람의 유전체 타입을 진단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좀 선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타입을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문진표에서 항상 체크하는 것들인데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람이 타고난 특성이 있고 타고난 체형이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특히나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상대적으로 체중이 말랐다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함으로 해서 살이 찔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왜소한 특성을 갖고 있던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체격을 키울 수도 있고요. 즉 내 타고난 체형과 형태적 특징에 뭔가 변화를 줄 만한 요인들이 내 삶에서 있지는 않았는지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생리활동 및 생체 환경이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간 수치가 높다라는 특성을 마냥 병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간 수치가 높다, 우리가 흔히 GOT, GPT, AST, ALT라고 부르는 간 수치가 높다라는 특성이 병의 특성인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 효소는 간에서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 대사하는 과정에 중요한 효소거든요. 이 효소가 높은 게 마냥 간이 깨져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필요한 단백질들 중에 내가 해소하기 어렵고 대사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독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몸이 건강한 상태냐 병든 상태냐에 따라 똑같은 지표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식생활 습관과 기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다고 체크한 음식들이 실제로 잘 좋은 것들을 막 적었는데 그분의 신체적인 데이터들이 건강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생활이 맞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다 기록을 해주셨는데 몸이 부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은 그 식습관이 맞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선행하는 조건들을 잘 체크하고 이제 유전체 타입을 분석하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지표 하나가 높다라고 해서 사람의 유전체 타입이 이거다, 또는 이게 낮다고 해서 이 타입이다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은데 이게 떨어져 있고 평상시의 생활은 이렇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즉, 다중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 증상이 발현된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결국 똑같죠. 사람을 이 특성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 자연 환경과의 반응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람의 유전체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일단 첫 번째로 4가지로 나눠보면 다음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태생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적 특성을 물려받았고,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어떤 날씨에서 태어났고, 출생했던 환경이 어디고, 이런 요소들이 내 기본적인 유전체적 특성을 많이 형성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 이제 내 특성이 태어났을 때 형태가 상체가 발달한 사람인지 하체가 발달한 사람인지, 어깨의 선이, 몸통이 날카롭게 직각에 떨어지는 형태를 띠는지 곡선의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균형 관점에서 상체 근육에 대비 하체 근육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체형이 과거에 어땠던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해 왔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이 찌는 특성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살이 빠지는 특성이 있고요. 이런 체형의 변화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생리 반응. 평상시에 말랐다고 해서 다 추워하는 게 아니거든.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땀이 많이 날 것처럼 보여주면 몸이 매우 습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체온의 변화, 그리고 잠버릇, 잠을 잘 때 대자로 뻗어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수면의 자세와 질, 시간대 패턴들, 그리고 더운 환경에서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에 대한 환경 적응력, 그리고 소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생리 반응을 점수화하고요. 이제 심리적으로는 내향적인 성향을 띠는지 외향적인 성향을 띠는지, 주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 사람인지, 이런 특성들에 더해 대인관계, 감정 표현, 의사결정 과정들까지도 심리적인 특성들을 음양의 특성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틀이라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람이 병이 걸리기 시작할 때 주로 어디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알러지 반응들이 주로 호흡기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피부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점막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런 특성, 병이 병리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할 때 어디로부터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게 빠르게 알러지 반응이 먹자마자 바로 기침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지나서 가려워지는 사람이 있는, 이런 특성들의 차이, 그리고 면역 체계 반응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혈액 검사랑 연결되는 호중구나 림프구 같은 이 백혈구 분해의 변화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여기가 조금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좀 이야기할 게 좀 긴데, 오늘은 좀 그런 특성보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중에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병리적 경향은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고, 혈액 검사상에서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에요. 어떤 물질이 들어갈 때 쉽게 응집을 하고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은 응집을 하지 않는지, 이런 항원항체 반응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아까 설명드린 생화학적 지표들 중에서도 우리가 간 수치다, 신장 기능을 보여준다는 것들도 단순하게 간 수치가 간의 염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간의 대사의 강도를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수치를 해석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평상시 어떤 생활을 한 게 혈액 속에 어떤 염증 지표로 드러나는지, 염증 수치가 높은데 식생활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고 있는 식생활인데 염증 수치가 높다면 이 음식에 대한 반응이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 거겠죠.
그리고 혈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면역 질환을 바라볼 때 좀 중요한 관점인데, 혈구라고 하는 건 혈액 속을 이루고 있는 백혈구, 적혈구 같은 것들인데요. 얘네들이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얘네들이 변화를 해요. 사이즈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폭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염증이 일어날 때는 사이즈를 키웠다가 염증이 해소되면 사이즈를 줄였다가. 근데 모든 애들이 한 번에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염증 초기에 커지는 애들이 있고 후기에 커지는 애들이 있고, 이런 사이즈들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몸이 염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추정하는데, 그게 면역 반응이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질 프로파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그 비율은 어떠한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LDL 수치가 매우 낮은데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HDL 수치가 매우 높은데 LDL이 가장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형태의 이 콜레스테롤 지질 수치의 프로파일, 비율 같은 것들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인바디 같은 검사상에서 보여지는 체성분의 구성을 보면, 체수분은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 미네랄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무기질량이 매우 떨어져 있는 특성들이 있는가 하면, 체성분은 물은 많이 부족해서 근육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네랄 수치가 매우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검사들 중에서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하는 건,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아주 빠른 맥박으로 불안한 몸 상태를 보여주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주 안정된 맥박으로 이 생활이 만족스럽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나는 똑같이 편안하다고 하는데 교감신경이 우위 패턴인 걸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 패턴인 걸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든, 이런 특성들. 그리고 심박의 변이와 뭐 맥파의, 다들 지금 점점 눈이 풀려지시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의 지표가 높다 낮다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게 앞선 내 생활의 결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단일 지표로 바라보는 거는, 한계는 쉽고 단순하게 분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한계는 명확한 건 잘못된 해석이 됐을 때 돌아올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려볼 건데, 이제 저희가 뭐 사상체질, 팔체질, 또 이외 여러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들과의 차이는, 이 어떤 수치가 높다 낮다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질서 속에서 그 자연의 질서를 반영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지표들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뭐가 높다 낮다라는 걸 이 수치가 높으니까 좋은 거, 낮으니까 나쁜 거라는 해석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반응하기 위해서 이 수치가 올라갔을까? 또는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이 수치가 내려갔을까?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해석하는 원리와 동물을 해석하는 원리와 식물을 해석하는 원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분류 기준이 그 음식과 그 사람을 매칭하는 원리와도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특성을 아는 원리가 사람과 동물의 매칭 원리와도 같고요, 사람을 분석하는 원리와 사람과 식물을 매칭하는 원리가 같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체질을 분류한다는 건, 유전체 타입을 분류한다는 건 내가 S1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S10이라는 특성은 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특성인 거고,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을 내가 찾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박사님께서 초기에 진단을 했을 때 사용했던 방식들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은 틀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반응성을 해석하는 지표들이 점점 현대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죠. 반응성이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보여주는 지표들이 점점 더 객관적으로 수치상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내 원래의 특성을 바라보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음양의 조화, 자연 생태계와의 반응이라는 걸 해석하는 거에 더해 그 반응을 혈액학적으로 또는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계속 끌어올려는 노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의 핵심은 어떤 병에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한 뭐 예방의학적 관점으로서도 중요한 동시에, 조금 더 나아가서 치료적 관점으로 가는 건데, 앞서 이야기드렸던 사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 관점으로 보다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이 돼요. 이런 타입들은 이런 병이 걸리기 쉬우니 평상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이런 양생법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설명지로. 그런 관점보다 저희는 조금 더 나가서 치료를 하는 좀 적극적인 관리 방법으로서 이 유전체 타입을 좀 고려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균형의학만의 이런 독특한 접근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유전체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어떠한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가까지 여기가 우리의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꼭 오늘 사실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음과 양의 조화의 원리를 설명드릴 때 23.5도 우리 지구의 자전축을 보는 건데요. 이 기울기가 지구는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도 여기서 나타나고 이런 특성들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게 이 일정한 기울기를 띠고 있다는 게 생명의 신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딘가 한쪽이 부족해야 서로 짝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한쪽이 이미 너무 완벽한 어떤 특성을 띠고 있으면 반대 극성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상대를 찾아가는 건데 완벽하게 1대1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울여진 균형을 찾아간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모든 자연 요소들은 이런 관점에서 움직여요. 내가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걸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짝이 누군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모자라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걸 채워줘야 되고 내가 너무 넘친다고 할 땐 이걸 누군가가 덜어주는 이런 균형의 관점에서 이 지구 자전축 23.5도라는 이 기울기를 한번 잘 관찰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인체 내에서도 음양의 균형도 항상 이런 관점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 우리가 4계절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봤을 때 환자분들이 항상 이 짝의 원리를 이 상대 관계 맺기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짝이 되냐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여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름의 짝은 누굴까요? 내가 여름이면 겨울이 짝이 아닐까? 내가 아주 뜨거운 에너지 갖고 있으니까 차가운 겨울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연의 섭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의 질서를 보면 겨울은요. 봄을 만나야 꽃을 피우고요. 여름은 가을을 만나야 열매를 맺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울기의 방향성인데요. 내가 뜨거우니까 차가운 걸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서 우리가 가운데 수렴하자가 아니라 만나서 공명을 한다? 에너지를 발생하는 관계를 우리가 찾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대, 내가 갖고 있는 과함을 덜어주는 상대라는 건 단순히 더하고 제해서 제로를 향해 수렴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만났을 때 즐거운 관계, 만났을 때 에너지가 나는 상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가 M21이라는 타입 오늘 좀 계시네요. M21이라는 타입을 원형에서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정을 하면 저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럼 M21이라는 타입과 가장 짝이 되는 게 누구냐면 요 S10이라는 특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둘이 만났을 때 에너지의 방향성이 이 양의 이 기울기를 향해서 23.5도라고 하는 이 자전축의 에너지를 향해서 뻗어나가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 있으면 반대를 만나서 가운데로 오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만났을 때 가장 긍정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어낼 수 있는 관계를 찾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한번 S10이라는 특성, 제가 S10인데요. 내 에너지가 S10이라고 했을 때 나의 에너지와 가장 짝이 되는 게 누구냐 하면 반대로 S10은 여기가 짝이 아니라 이쪽에 M23이라고 하는 특성, 대표적으로 양배추가 M23의 특성으로 분류가 되는 식물인데요. 이 관계가 만났을 때 가장 이 자전축의 에너지, 즉 가장 공명을 하는 형태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왠지 얘랑 짝일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이 반대가 에너지의 조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가장 채워주는 게 단순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새로운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이 짝짓기의 조합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이 조합을 얘기 드리면 전통적인 식생활들이요. 다 음양이 섞여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참 신비로워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지혜로운 게 음식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특성인지를 모르는 모두를 기준으로 안전한 음식을 찾기에는 전통 음식보다 안전한 게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음양의 조화를 만들어 놔서 음성과 양성의 기질을 완벽하게 조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점은 누가 먹어도 탈이 없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데 단점은 누가 먹어도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의 장점으로서는 엄청난 장점인 게 지혜로운 거죠. 이 사람이 먹으면 막 탈이 나는데 저 사람이 먹으면 좋은 건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불편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부드럽게 조화돼서 가자.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방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김치 같은 경우를 보면 음성의 극성을 띠는 배추와 양성의 극성을 띠는 고춧가루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그래도 S타입이 먹어도 탈이 좀 덜 나고 M타입이 먹어도 탈이 덜 나는 형태의 조화를 만들어냈고
또 우리가 이제 제철 음식이라 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삼계탕을 보면 아주 극성의 양성을 띌 것 같은 곳에 마지막에 대추 하나가 들어가서 이거를 좀 식혀주려고 하는 이 조화들. 반대로 메밀국수라고 하는 것들이 극성의 음성을 띌 것 같은 거에 이 계란 하나가 딱 들어가줘서 양성을 띠는 이런 극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철 음식이라고 부른 것들은 심지어 상당히 또 조화로운 건 아주 뜨거운 계절에 뜨거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내고요. 아주 차가운 계절에 차가운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형태. 이런 음양을 계절적이고 기질적인 관점에서 아주 조화를 잘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누가 먹어도 큰 탈이 없도록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동시에 누가 먹어도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과거에는 이 한자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보신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건 보존할 보자거든요. 우리 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적 관점이라기보단 예방의학적 관점이라는 건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더 병들지 않도록 이걸 유지하는, 즉 몸이 어딘가로 나가기보다는 이 현상을 유지하고 머물도록 몸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로 우리가 발전이 되어 왔던 건데, 저는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양생, 생명을 길러내는 단계로 가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오고 나면 내가 뭔가 성장하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자. 음식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관계, 즉 이 공명이 중요한데요. 먹어서 탈이 안 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단순히 내 몸을 이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음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에너지를 가장 끌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가장 발현시켜주는 상대를 자연으로부터 만나고 음식으로부터 만나는 방식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신에서 이제 우리는 양생으로 나아가자. 플러스 마이너스 0의 관계가 아니라 만나서 에너지를 내는 관계를 찾아가자. 더 큰 틀에서는 자연의 이 질서에 내가 순응하면서 그거에 더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머무는 건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에너지를 발산하고 내 잠재력을 끌어내는 적극적으로 더 건강한 단계로 가는 치료적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추구하자라는 거죠.